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규슈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내가 빌린 책 성북 길빛 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전화 감도가 좋아, 역시. 오늘은 한국입니다. 귀국 보고하는 날입니다. 예, 좀 수뇌 특파원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예전보다 좀 빨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8일 동안 그랬었고, 근데 이번에 해보고 느낀 게, 이제는 너무 장기 여행하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제주 원래 3박 4일 걸을 때는 딱 좋았거든요. 네. 근데 8일을 여행을 이렇게 계속 걷다 보니까 좀 힘드네. 다녀와서 살짝 이제, 목도 잠기고 막 그래서 힘들었어요. 몸이 힘든 건가요? 마음이 힘든 건가요? 아니요. 마음이 힘들진 않았고, 대신 여행에서 배우기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은 또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줬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그게 있고요. 좀 공개해 주실래요? 일단, 규슈 올레, 제주 올레하고 비교하자면, 첫 번째, 아무래도 언어의 불편함이 있고요. 일본어 잘 하시잖아요. 제가 일본어를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일본어를 하다가도 안 되면 이제 영어로 하거든요. 네. 좀 이렇게 갈 때는. 근데 진짜 이 사람들 영어 못해요. 특히나 여기가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영어 하는 분들 정말 없고, 그래서 언어의 불편함이 있고, 이게 제가 왜 이제 언어의 불편함을 얘기를 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어디까지나 특파원이니까 제 입장보다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입장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가서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 그 사진을 올릴 건데, 정말 놀랬던 것 중 하나 뭐냐면, 그 지역에 가면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버스 정류장이 일본어로 적혀 있어요. 아하, 소데스까. 소데스네. 도때모 후벤 됐어요. 내가 이거를 사진으로 찍은 이유가 뭐냐면, 하다못해 영어로 BUS라고 적어 놓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본어로 바스 노리바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이 잘 안 오는 동네인가 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왜 지역에 가도 영어로 BUS는 적혀 있단 말이야. 일단 그리고 언어의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버스 얘기 나왔은 얘기인데, 대중교통이 엄청 불편합니다. 큰 도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가라스 올레 코스를 이제 걸으러 간 날 같은 경우는 기차역에서 내려서 JR 큐슈 레일 패스를 끊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차역에서 내려서 올레길 그 시작하는 이제 히젠 나고야성이라고 하는 시작점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1시간에 한 대 정도? 진짜 시골이네요. 시골이에요. 그리고 그 1시간에 한 대 오는 그 버스 요금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7,000원 정도. 근데 그 7,000원을 내고 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내려서 다시 한 번 더 갈아타야 되거든요. 갈아타는 요금이 또 2,000원. 그러니까 그냥 시내버스 왕복만 2만 원인 거예요. 아니, 규슈가 이 올레도 도입하고 구석구석까지 한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규슈 올레라는 것도 만들고 했다고 하더만, 사실은 인프라가 약하네요. 인프라가 약한 것보다도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고령화와 지역 소멸은 어떻게 당해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우리나라도 아마 머지않아 닥쳐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탄 버스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이고, 그리고 운행 횟수가 한 대니까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이제 운행 횟수를 갖다가 늘려가고, 줄여가고,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요금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환승할 때마다 뭐 한 번 1,200원 내면은 환승되고 막 이런 시스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뭐 거기서 IC 카드로 내는 사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같은 관광객들은 그 교통카드가 없으니까 현찰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고 다니는데 좀 많이 힘들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주 올레가 좋은 거는, 제주도에 가서 저 같은 경우 만약 성산포면은 성산포, 1, 2, 3 코스를 걸을 때는 성산포, 6, 7, 8 코스를 걷는다면 서귀포, 한 곳에 숙소 딱 정해놓고 그냥 한 3코스 정도는 걸어서만 다녀도 되거든요. 네. 숙소 근처에서 그냥 다 걸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한 곳 한 곳을 이제 도시마다 다 다르게 이제 올레 코스가 있다 보니까 매일 숙소를 옮겨야 되는 점도 있고,
그리고 옮길 때마다 하여튼 대중교통으로 뭘 이렇게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주 올레를 먼저 권해드리고요. 다 걷고 그리고 규슈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일본어 공부 겸 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갈만하고 대신 가서 저기 반가웠던 분들은 거기에 이제 그 온천이 있어요. 규슈가 이제 온천으로 좀 유명한 지역인데 네. 거기에서 다케오 온천이라는 곳과 우레시노 온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그 한국인 노부부 두 분께서 온천 여행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그냥 캐리어 끌고 하루는 우레시노 온천에서 료칸 탁 묵고 다음 날은 이제 또 다케오 온천 가서 료칸에서 또 이렇게 탁 묵고 그래서 그렇게 나이 들어서 온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닐만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죠. 우레시노 온천이라는 데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그 미끌미끌한 물로 맞아요. 유명하다는 맞아요. 맞아요. 네. 아시는구나. 그게 우레시가 일본어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몰랍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우레시 데스네. 그러면은 이제 기쁩니다. 약간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이제 어떤 황후가 전쟁을 마치고 귀환하던 중에 이 강가에 이렇게 머물렀는데 어떤 두루미 한 마리가 이렇게 지쳐가지고 부들부들하고 오더니 얘가 강에 몸을 담근 뒤에 갑자기 힘차게 확 날아가는 걸 봤대요. 그걸 보고 부상병들이 너도 나도 강물에 뛰어들어서 상처를 치유했고 그걸 본 황후는 기쁨에 젖어 우레시 기쁘구나라고 이제 외쳤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치유의 그 영험한 이 온천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전설인데 혹시 이거 듣고 혹시 떠오르시는 얘기 있나요? 박동원 부장님? 그 어디서 약간 비슷한 설화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게 뭐냐면 제가 너무 웃겼던 게 이걸 보고 너무 웃겼던 게 바로 2주 전에 제가 왜 부산에 강연이 있어서 갔다 왔잖아요. 네네. 부산 동래 온천의 유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슷하냐면 신라시대에 이 동래 고을에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 노파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 근처 논에 학이 한 마리 날아와서 서 있는데 그 학도 다리를 절룩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서 노파가 이렇게 동병상련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그 학을 동정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학이 다리가 완쾌돼서 휙 뛰어다니면서 날아가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서 가서 보니까 학이 있던 자리에 뜨거운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샘물에 다리를 담근 노파가 며칠 뒤에 다리가 완쾌되어서 마음껏 이제 그래서 그 후로 사람들이 여기가 또 내가 이게 각 나라별로 이런 이게 동양권의 온천이 발견된 그 유래 예, 어떤 유사성을 민속학자나 이런 분들이 연구하셔야겠네요. 인류학자나.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걸 굳이 이제 과학적으로 풀어보자면 제가 최근에 읽은 호메시스라는 책이 있어요. 호메시스라는 책은 뭐냐면 아주 큰 강도의 스트레스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병이 걸리게 하지만 적은 강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사람을 튼튼하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이를테면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왜 운동할 때 막 힘들잖아요. 네. 막 심지어 근력 운동하면 막 근육 아프고 막 그렇잖아. 네. 근데 이런 정도의 고통은 참는 게 오히려 이렇게 장수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메시스를 이용한 활동 중 하나가 사우나에 가서 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되게 호메시스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몸에 찬물이 닿으면은 어쩌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스트레스가 받고 또 뜨거운 물에 가면 또 뜨거워서 또 근데 그러니까 찝지 않을 정도의 뭐 이렇게 막 다치지 않을 정도의 이런 스트레스가 몸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은 오히려 그게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러거든요. 제 생각에 아마 온천이 옛날에는 왜 우리가 끓인 물을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물을 끓이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온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그리고 빼내서 이렇게 찬 기운을 막고 이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는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인지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온천이 이런 거 하여튼 뭐 제가 호메시스라는 책하고 갑자기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호메시스가 딱 듣기에는 무슨 고대 그리스의 무슨 뭐 그런 책인 줄 알았더니 호메시스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뭐
그런 치유 뭐 이런 건가 봐요. 호메시스, 호르메시스. 예, 호르메시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제가 읽은 책의 저자는 호메시스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라틴어 그런 건가 보다. 그렇죠, 그렇죠. 라틴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치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요즘 제가 제일 제가 이제 왜 그 굿라이프라는 채널에서 건강에 관련한 책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 제가 꽂힌 이 분야가 이 호메시스입니다. 호메시스. 저는 호메시스. 되게 처음 듣는 단어인데, 호메시스. 되게 처음 듣는 단어인데, 자, 이게 왜 저는 요즘 여기에 꽂혀 있냐면, 우리는 생각해봐요. 수십만 년 동안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결핍을 견디면서 살아왔단 말이야. 이를테면 다치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옛날에 왜 겨울에 따뜻했을까요?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잤을까? 그냥 추운 데서 잤을까? 추운 데서 잤겠지.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이 있었을까? 100년 전, 200년 전에? 그냥 여름에는 푹푹 찌는 걸 그냥 견디면서 살아야 했겠지. 자,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도 그런 정도의 자극을 사람은 충분히 받고 그걸 감내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런 자극들, 배가 고프면 바로 먹어버리고 조금만 불편해버리면 그냥 누워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호메시스라고 하는 우리 몸의 자정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정작용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그렇고 제가 한 번은 책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책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거고 저는 근데 호메시스보다 사실은 오늘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뭐냐? 그 가라스 올레코스가 히젠 나고야성이라는 곳을 걷는 코스거든요. 히젠 나고야성 혹시 들어보신 적 없죠? 근데 이상하게 읽네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라스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길의 표지판에 겐카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자로 현해예요. 현해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라스라는 지역이 바로 앞이 현해탄이고 한국하고 바로 바다 건너예요. 근데 여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히젠 나고야성을 짓는데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시절에 자기 이 근거지가 오사카성이잖아요. 네. 오사카성 다음 가는 규모의 큰 성을 짓습니다. 가서 보면요. 그 성을 돌아다닌 데만 1시간 걸리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을 생각해봐요. 그 시절에 전국시대 때는 성이 어디에 있었냐면 교토라든지 에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었는데 여기는 일본에서도 변방 중에 변방. 바닷가 끝쪽 마을에 여기다가 성을 지었어요. 네. 왜 지었겠어요? 이게 바로 대륙 정벌을 위한 전초기지였던 거죠. 임진왜란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에 성을 짓고 각 전국에서 이제 병사들이 여기 와서 진지에서 이제 모여서 침공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저 여기 성에 가서 진짜 제가 좀 험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니 세상에 바다 건너에서 이 큰 성을 어마어마해요. 돌벽이 막 장난 아니거든요. 네. 이거를 지으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거를 까마득하게 조선에서는 몰랐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성을 걸으면서. 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도 올레길도 가면은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스팟들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다크 투어리즘 모르세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여행을 가면은 여행 가서 화려했던 과거의 유적이라든지 막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올레길을 제주 올레에서는 다크 투어리즘이라 그래서 뭐가 있냐면 4.3 제주 항쟁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양민들 이렇게 학살이 이루어진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본군들이 제주에다가 그 포병 뭐 이렇게 그 포부대라든지 진지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경납고 많죠. 경납고. 그렇죠. 경납고도 많고 왜냐하면 일본군들은 사실은 제주도를 미군이 그 조선을 이렇게 그 침공해 들어올 때 거기에서 이제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 이렇게 땅 파고 그런 거 해놨거든요. 네. 비행기 경납고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를 원래 코스에서
그걸 꼭 그 지나가게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의 어두운 역사지만 이걸 모른 척 하지 말고 이걸 들여다보고 이런 불행한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희젠 나고야성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걸 까마득하게 몰랐을까. 근데 저는 조선에서는 조선시대에는 그때는 뭐 세계화 시대도 아니었고 정보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물 건너 바다 건너에서 그런 준비를 하는 거를 몰랐을 수 있죠. 근데 나는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네. 뭘 아냐면 고령화 시대가 온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일본 전체가 다크 투어리즘이네. 그 투어리즘이에요. 예. 일본이 고령화와 지역 소멸로 가고 있는 게 저는 가서 진짜 너무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특히나 저는 규슈 올레길 가시는 분들에게 저는 꼭 권하고 싶은 게 후쿠오카라든지 나가사키 같은 대도시도 꼭 같이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후쿠오카나 나가사키처럼 큰 도시를 봤을 때 하고 다케오라든지 가라스 같은 작은 마을에 갔을 때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너무너무 극명한 대비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고령화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가보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 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에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전에 임진왜란은 뭐 몰랐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령화는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무조건 그리고 인구 구조를 봐도 앞으로 올 수밖에 없고 심지어 우리는 출생률까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일본의 사례를 보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어이고. 뜻깊은 여행이었던 것 같은데 네. 즐겁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왠지. 무거웠어요.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로 끝을 내자면 네. 제가 사실은 이 여행을 하면서 읽은 책이 있어요. 정말 네. 좋은 책이에요. 차이나 쇼크라는 책. 일본 가서 차이나 쇼크를 보셨어요? 자, 왜 그랬냐면 제가 일본 가서 그러다가 차이나 쇼크 책을 읽다가 초반에 어떤 대목에서 어라? 하면서 내가 봤던 게 뭐냐면 그거 알아요? 이 차이나 쇼크의 저자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 5년 안에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많죠. 그렇게 근데 내가 처음에는 하고 근데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근데 그 책이 말하는 5년의 시작점이 언젠가요? 시진핑 3기 집권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자, 왜냐하면 원래 중국에는 지도자가 우리가 아는 지도자는 맨 처음에는 마오쩌둥이 있었고 그다음에 덩샤오핑이 있었고 자, 근데 마오쩌둥은 중국 대륙을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공산당의 이 완전히 영웅. 그리고 덩샤오핑은 약간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을 때 이 경제 개방하면서 중국의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그 산업화의 도입구를 계기를 만든 사람이 덩샤오핑이고. 네. 자, 그리고 덩샤오핑이 물러날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뒤로는 연임은 절대 하지 못하게끔 한 번씩만 해라 하면서 후진타오라든지 한 번씩만 다 하고 넘어갔잖아요. 네. 자, 근데 시진핑은 연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룰을 깼죠. 룰을 깬 거예요. 시진핑이 처음으로. 10년을 하고 나서 물러나야 되는 시점에서 3년임을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하는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이 뭘 했다고 3년임을 해? 자, 근데 저는 장기 집권에 가면 문제가 뭐냐면 물러나기가 더 힘들어져요. 장기 집권은 항상 왜 끝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지금 3기가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이제 전당대회를 할 텐데 그 전에 시진핑이 노릴 수 있는 마지막 어떤 회심의 카드는 중국 대륙 대통합, 그러니까 대만과의 합통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책을 보면 되게 설득력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다 그러고 지금 갑자기 전쟁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면 우리도 절대로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절대로 우리도 편안할 수가 없죠. 왜냐? 당장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주한 미군이 거기에 파견될 수도 있고 네. 하여튼 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저는 우리가 긍정적인 걸 보자고요. 나는 우리가 한국이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잖아요. 네.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게 30년 만에 1990년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중진국 대열에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원래 최빈국에서 중진국까지 가는 거는 쉬워요. 이를테면 학교에서 반에서 꼴찌하던 애들 마음 먹고 공부하면은 중간까지는 가요. 뭐냐면 꼴찌하는 애들은 그동안 공부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애들이거든. 네. 근데 이런 애들이 작심하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중간까지는 가. 자, 근데 그 중간까지 갔던 애가 다시 또 열심히 한다고 반에서 1등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 1등에서 3등까지는 이 기존에 워낙 열심히 하던 애들이 계속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가는데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 문턱에서 무너지고 마는 게 이를테면 멕시코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필리핀도 원래는 옛날에는 막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그하던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들이 다 중진국에서 이렇게 선진국 도약에서 미끄러지는데 한국은 그걸 해냈단 말이죠. 네. 세계 경제력 뭐 탑10 안에 들고 막 이렇게 해낸 나라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해냈나 봤더니 세계화와 정보화 덕분인 거예요. 네. 한국은 세계화 정보화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 내가 일본 가서 그 극명한 대비를 느꼈어요. 일본은 세계화와 정보화에 있어서 한국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진짜 열심히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배우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번역이 잘 돼 있지 않나요? 모든 게? 그렇기도 편하게? 하지만 네. 일본은 자체적으로 만든 물자의 80%가 내수로 돌아갑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수출이 20%밖에 안 돼요. 자체 내수 시장이 인구가 1억이 넘어가니까. 사실 일본 국토가 우리나라 4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굳이 세계화, 국제 이 글로벌 마켓에 나가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보다 세계화의 열정이 조금 덜 했고요. 그리고 정보화도 마찬가지로 한때는 막 이렇게 소니라든지 막 전자 쪽은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 이제 PC 혁명이라든지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약간 한국에게 이제 이 역전당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세계화 정보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이유 중 하나가 봤더니 중국 덕분이더라고요. 차이나 쇼크 그 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90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세계적인 사건이 바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확 도입되면서 도약을 한 건데 그 기간 동안 중국이 약간 이 영내 파트너로 삼은 게 우리 한국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국하고 사실은 수출 수입하면서 근데 중국은 일본이랑은 손잡을 수가 없어. 왜냐? 원수거든 여전히. 그리고 한국은 그래도 물론 뭐 중간에 이제 한번 한국 전쟁 때 싸우긴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중국 애들을 갖다가 식민지로 하고 막 난징 학살 이런 거 일으키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어쩌면 세계화와 정보화의 수혜를 받은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세계화 정보화의 수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인정해야죠. 네. 자, 그리고 그렇게 발전한 끝에 우리가 받은 선물이 고령화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다들 수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고령화라는 선물을 잘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공릉동에 있는 저기 화랑도서관 가서 강의하면서 도서관 강의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잘 지낼 수 있는 최고의 노하우 중 하나는 도서관을 열심히 이용하시라. 돈이 안 든다. 그리고 돈도 안 드는데 여기서 도서관에서는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여유가를 즐길 수도 있다. 도서관을 잘 활용하시라라고 하고 왔습니다. 내가 빌린 책 청취자 여러분들도 고령화 시대 도서관에서 행복한 노후를 다 같이 즐겨보도록 해보아요. 이 차이나 쇼크가 저자 중국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한국 분인데 부인이 중국 분이고요. 네. 이분이 중국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저 책 읽으면서 감탄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로 나 이 책은 차이나 쇼크는 제가 뭐 블로그에도 리뷰를 올릴 거지만
내가 보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책 읽으면서. 성함이 왠지 특이하네요. 한청헌이시네요. 맞아요. 근데 한국 분이에요. 아니, 저 아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올 초에 JTBC에서 했던 그 3부작 세계의 전쟁이라는 시리즈 있었거든요. 아하.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 TV 잘 안 봐요. 이거 사실 그 티빙에서는 아마 볼 수 있을 거고 저는 돈 내고 봤어요. 와, 진짜? 네, 건별로 이제 결제하고 봤는데 음. 여기서 말하는 세계의 전쟁이 하나는 기후와의 전쟁. 그다음에 또 하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또 하나가 중국 대만 전쟁입니다. 와, 그거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고 그 다음에 대만이 중국 다루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후로 다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류가 직면했거나 또는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거를 이제 세계의 전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 이제 손석희 사장이 작년에 11개국인가를 맞다. 다니면서 맞다. 찍은 게 요겁니다. 그거다. 그래서 그럼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다큐를 주위에서 본 분들이 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저거 보면 전쟁 날 것 같아. 해서 궁금해서 저도 봤었어요. 근데 이 차이나 쇼크에서 얘기하는 중국과 대만의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맞아요. 또 여기 충돌이 나면 한국이 굉장히 한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기 이 분쟁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이 맥이 닿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생각 중 하나 뭐냐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나는 불안이나 공포를 심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우리 한국이 제일 지금 아쉬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지금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을 계속 고립시키고 있거든. 네네. 화웨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고립을 시키고 일본은 아예 대놓고 그냥 근데 나는 자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인 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둘 다 한국이 아쉬워요. 왜 한국이 아쉽냐면 자 일본은 중국이 만약 이 지역 내 패자로 부상을 하고 만약 대만까지 가고 막 강국에 이어서 만약 군사 대국이 되면 일본은 당장 중국한테 100년 전에 저질렀던 짓이 있으니까 쫄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본은 지금 미국하고 어떻게든 지금 막 안보 동맹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끼우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굳이 일본한테 뭐 그렇게까지 일본은 우리가 아쉽지만 우리가 일본이 아쉬운 건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행정부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나는 그것 또한 또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긍정적이시다. 아니 최대한 저는 긍정적으로 보려고요. 왜냐 일본하고 그렇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앞으로는 관계를 잘 해줄 거야 라고 해야 중국이 우리한테 더 절절 맬 수가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세계의 전쟁의 결론이 뭐냐면 뭐예요? 기후 위기 같은 거는 다른 얘기로 가겠지만 특히 이제 그 미중 대결 또 미중 대결은 결국 중국 대만하고 이 분쟁하고 연결이 돼 있죠. 맞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의 요런 파국으로 가는 거를 막으려면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의 집권 세력은 중재자 역할을 영리하게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던지고픈 화두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네. 차이나 쇼크에서도 저자가
마지막에 가서 하는 그거는 그거예요. 지금 딱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더 이상 못 사는 나라, 약한 나라, 짓밟히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도 이제는 이 지역 내 패권을 나름 이제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어떤 그 선진국이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힘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왜 이제 지금 우리가 한일 관계 개선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한일 관계도 개선을 하고 그러면서 한중 관계도 잘 지내고 해야지 나중에 어떤 이 지역 내에서 어떤 군사적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쪽하고만 너무 친하고 한쪽하고는 아예 적대하고 있다면 중재자 역할을 하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제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미국, 일본, 중국 3국과 등거리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근데 그런 바람에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의 또 이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쵸. 회복 탄력성이 사실 발휘돼야 될 시점이 반드시 발휘해야 될 시점이 많이 남은 것 같지가 않아서 나라 걱정에 잠이 안 와요. 박동원 부장님 걱정하지 마. 나는 저기 이번에 그 규슈 갔다가 일본 걱정에 나는 오히려 잠이 안 왔어. 어떡하니 얘들 막. 이거는 농담이고요. 맞아요. 박동원 부장님 걱정하시는 게 뭔 건지도 알고 저도 뭐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저는 탈출할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탈출 연습도 하셨잖아요. 뉴질랜드로. 일본에 오염수 방류되고 이러면 사실 김도 못 먹고 소금도 못 먹고 해산물도 못 먹을 텐데 또 대만하고 또 저러고 있고 여기서 계속 있어야 하나?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맞는 일일까? 저는 좀 그렇게까지 생각이 나가던데요. 넘어가신다. 넘어가셔. 그러지 마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지식의 저주. 너무 많이 알아서 이거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떠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정말로 운이 좋았어요. 이거는 인정. 그지? 그죠. 세계화와 정보화의 수혜를 받은 나라야 우리는. 그렇긴 한데. 그리고 참. 미안, 말 끊어서. 아니. 그 차이나 쇼크에서 내가 지금 차이나 쇼크를 읽고 난 다음에 지금 다음으로 읽어야 될 책을 지금 이제 그 책에서 한 권 찾아낸 게 그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 가장 이 최고 사양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한국이고 하나가 대만인 거 알아요? TSMC의 그렇죠. 대만. TSMC. 삼성전자의 한국. 딱 이 두 나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중국이 함부로 한국에 군사 행동은 못할 것이다예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자, 지금의 반도체는 쉽게 얘기하면 1970년대 이 산유국들이 몰려 있는 중동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석유 생산이 만약 끊기면은 전 세계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지. 마찬가지로 네네.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에 어떤 문제가 군사적 어떤 그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는 왜냐하면 한국의 반도체는 미국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미국한테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뭐냐면 그 TSMC를 먹기 위해서 그럴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반도체를 굴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유인데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해서 대만을 먹는다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더더욱 한국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가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소망하면서 그냥 살아야 돼요. 이상하다 오늘의 결론은 좀. 난 빨리 그 중재자 역할을 영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야, 일부러 어려운 말 써가면서 하시는데, 쌤, 어려운 말 써도 좀 위험한 발언이야. 나는 항상 얘기하는데, 늘 얘기하지만, 한국은 그래도 내가, 일본에 대해서 내가 항상 한 가지 자부심을 느끼는 게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래도 5년에 한 번씩 바뀌긴 하지. 쟤들은 50년이 넘도록 자민당 집권 독재가 바뀌지가 않아. 난 저 나라에서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 답답해서. 아니, 사실 오늘 제가 여쭙고 싶었던 키워드는 뭐예요? 여행의 기술이었어요. 여행의 기술. 여행의 기술. 이게 사실 제가 저는 간만에 여행을 한 번씩 가잖아요. 아주 간만에. 그러다 보면 그 디테일한 이 숙소를 잡는 기술, 아하. 루트를 짜는 기술, 어허. 특히 멀리 가는 여행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노하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요하죠. 여행의 질이 달라지는데 그쵸. 이게 그 노하우가를 기껏 습득하면 그게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결국 그 여행이 막 끝났을 때예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후회만 남죠. 다음에 가면 또 잘할 거야. 예, 그런 건데. 근데 나라가 바뀌면 또 바뀌어. 아니, 기술이. 그 다음에 여행이 너무 기니까 다시 그렇지. 그 노하우는 녹아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그랬던가? 이렇게 하는 거였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김 작가님은 이게 자주 가시니까 여행의 기술이 이제 굉장히 축적이 되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한 권의 책에 녹여낸 게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또 그 시대의 명저가 한 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실제적인 그런 노하우가 많이 있군요. 그건 제가 작정하고 이제 여행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쓴 책이니까요. 네.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오늘은 일단 시간이 또 밤이 늦었잖아요. 우리 또 일찍 착한 어린이들은 일찍 자야 되는데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마무리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여행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어떨까요? 주 키워드는 여행의 기술. 여행의 기술. 예고 coming soon. 야, 이거 기대된다. 야, 아니 우리 방송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막 심지어 다음 주 차주에 예고까지 하고 날로 먹는 방송인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네. 나름 구조가 있어요. 나름 되게 열심히 준비해요. 막. 아니 이게 아직 여독이 안 풀렸을 텐데 오늘 또 그러게요. 보시고 예,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에 그 또. 책을 미리 읽고 와야 될 것 같네요. 어떤 책? 희대의 명저.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30분 동안 쫙 하이라이트로 꿀팁만 모아서 전해드릴게.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네. 쉬세요. 네.